자, 300년 전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때 세계 경제의 중심 어디였을까요? 런던? 아니면 파리? 전혀요. 놀랍게도 동양이었습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70%가 아시아에서 나왔어요. 특히 중국이랑 인도가 압도적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G7 같은 서방 선진국들이 세계 부의 대부분을 쥐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그 몇백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거대한 부의 역전, 이른바 대역전이 일어났는가? 동양과 서양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가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 거대한 전환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료들은 그 열쇠가 바다를 대하는 서로 다른 관점, 그리고 세계사를 움직인 4가지 상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선 동양부터 살펴보죠. 자료를 보면 당시 동양의 강대국들, 그러니까 명나라, 인도의 무굴 제국, 또 중동의 오스만 제국 같은 나라들은요, 전부 강력한 대륙 제국이었어요. 이들에게 바다는 그다지 중요한 공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명나라 정화의 원정입니다. 15세기 초의 일인데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거든요. 나중에 희망봉을 발견한 바스코다가마 함대보다 100배 이상 큰 규모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항해했습니다. 배가 300척이 넘고 선원이 2만 8천 명이었다고 하니까. 잠깐만요. 100배요? 네, 바스코다가마 함대 100배라니? 아니, 그 정도 기술력에 그런 압도적인 규모를 가졌는데 왜 우리가 아는 역사는 이렇게 흐르지 않은 거죠?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는 전부 서양의 대항해 시대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역사의 거대한 갈림길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명나라는 돌연 대항해를 중단하고 스스로 바다에서 물러나 버려요. 심지어 큰 배는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리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원정이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 비용 문제가? 네, 남는 게 없는 보여주기식 외교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요. 또 당시 북쪽에서 몽골족의 위협이 커지니까 바다보다 육지 방어가 더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었죠. 한마디로 밖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 안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국론이 바뀐 겁니다.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최고의 창을 가졌는데 그 창을 녹여서 방패를 만들기로 결정한 셈이군요. 그런 셈이죠. 반면에 유럽, 특히 포르투갈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포르투갈은 말 그대로 유럽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나라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즉 결핍이 모든 행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후추 같은 동양 향신료는 베네치아 상인들이나 이슬람 세력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육상 무역로를 거치면서 가격이 원산지보다 수백 배씩 뛰었으니까요. 아,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밌다군요. 중세 유럽에서 후추 한 줌이 돼지 15마리 값이었다고요. 이건 거의 금가루 수준이었네요. 그러니 목숨 걸고 바다로 나갈 만도 했겠어요. 그렇죠. 중간 상인 없이 직거래하자. 이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대륙이 막혔으니 바다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시작한 거죠. 무려 80년이 넘는 정말 끈질긴 도전 끝에 마침내 바스코다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양 세력이 드디어 동양의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주한 인도양은 어떤 곳이었나요? 포르투갈이 오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인도양은 아주 평화로운 교역의 바다였습니다. 아랍 상인들이 다오선이라는 배를 타고 자유롭게 무역을 했죠. 이 배는 무역품을 많이 실도록 설계됐지 대포를 싣고 싸우는 전투함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거대한 자유무역 지대 그런 거였군요. 서로 규칙을 지키면서 장사하던 곳에 갑자기 규칙을 모르는 플레이어가 나타난 거네요. 정확합니다. 포르투갈이 등장하면서 바다의 성격이 180도 바뀝니다. 유럽은 다른 기술은 동양에 뒤처졌을지 몰라도 무기 기술만큼은 확실히 앞서 있었어요. 고대부터 지중해라는 좁은 바다에서 수많은 해상 전투를 치르면서 전투함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 기술의 결정체가 바로 자료에 나오는 포르투갈의 카라크선이군요. 이게 기존 배들이랑은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요. 배 옆면의 대포를
줄지어 장착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해전은 배를 서로 붙인 다음에 병사들이 넘어가서 싸우는 백병전이 중심이었거든요. 아, 직접 올라타서 싸우는. 네. 하지만 카라크서는 멀리서 강력한 대포를 측면으로 일제히 발사해서 적 함대를 격침시킬 수 있었습니다. 해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멀리서 쏘는 총과 가까이서 휘두르는 칼의 대결 같은 거였겠네요. 결과는 뭐 보나마나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위력이 폭발한 게 1509년 디유 해전입니다. 포르투갈 함대 18척이 이집트와 인도의 아랍연합 함대 100여 척을 상대로 싸웠어요. 18척으로요? 100여 척을? 네, 숫자만 보면 게임이 안 되죠. 하지만 결과는 포르투갈의 뭐랄까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승리였습니다. 원거리 포격의 연합함대는 그냥 박살이 난 거죠. 이 전투 한 번으로 인도양의 해상 패권은 포르투갈에게 넘어갑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의 한 구절이 흥미로워요. 포르투갈이 그렇게 무력으로 바다를 장악했지만 정작 16세기 내내 그들이 거래한 후추의 양은 전 세계 교역량의 10% 정도에 불과했다고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건 완전한 독점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있던 평화로운 아시아 교역망 전체를 대체한 게 아니라 그 망의 일부를 폭력적으로 끊어내고 자기들 몫을 챙겨간 것에 가깝습니다. 아, 일종의 해상 족복처럼 통행세를 걷거나 길목을 장악한 거군요. 네, 바로 그런 식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바다를 통해 오고 간 상품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상품들이 어떻게 단순히 물건을 넘어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지렛대가 되었는지. 첫 번째 상품은 역시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후추네요. 네, 후추는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상품입니다. 후추를 향한 유럽인들의 열망이 포르투갈이라는 인구 100만 명의 작은 나라를 세계적인 해상 제국으로 만들었고요. 이 성공은 곧바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같은 다른 경쟁자들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후추가 세계사라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을 쓰러뜨린 셈이군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성공을 지켜본 경쟁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두 번째 상품, 설탕이 등장하는데 이건 판이 훨씬 더 커지고 또 어두워지죠. 맞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의 사탕수수를 가져가면서 비극적인 설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설탕은 유럽에서 공산품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화받고요. 그 노예들을 아메리카 대륙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데려가 설탕을 생산한 뒤 다시 유럽으로 가져오는 이른바 삼각무역의 핵심 상품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사탕수수 농장을 최초의 근대적 공장이라고 평가하더군요. 이 말이 참 씁쓸하게 들리네요. 효율과 이윤이라는 근대적 개념이 처음부터 이렇게 수백만 명의 목숨을 갈아 넣는 비인간적인 비극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끔찍한 역사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설탕과 노예무역으로 축적된 어마어마한 부가 전부 영국의 은행과 보험사로 흘러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자료들은 바로 이것이 영국 산업혁명의 엔진을 돌린 핵심 자본, 즉 종잣돈일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노예들의 피눈물이 산업화의 땔감이 된 셈이네요. 네, 자, 그럼 정리해보죠. 후추가 새로운 항로를 열었고 설탕이 산업혁명을 위한 자본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본으로 가동시킬 기술은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그 실마리는 인도의 아주 화려한 직물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상품, 바로 면직물이죠. 네. 당시 인도산 면직물, 특히 캘리코라고 불리는 제품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주 가볍고 부드러운 데다 화려한 색깔로 염색이 가능했거든요. 바람으로 짠 직물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명품 브랜드 같은 거였겠네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이템이요. 정확합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영국의 전통 산업인 모직물 산업이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아예 캘리코 수입 금지법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아, 그냥 막아버렸군요. 네. 하지만 한번 터진 유행과 수요를 법으로 막을 수는 없었죠. 여기서 또 다른 전환점이 생깁니다. 수입이 안 되면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인도산 면직물을 모방하려는 욕구가 영국의 기술 혁신을 폭발시킨 겁니다. 인도의 품질을 따라잡기 위해 온갖 기계들을 발명하기 시작한 거죠. 수요가 발명을 낳은 거군요. 그런데 영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요. 네.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영국은 인도의 핵심 지역인 벵골을 사실상 식민지로 만듭니다.
그다음부터는 게임이 달라지죠. 이전에는 돈을 주고 사왔던 원료, 즉 목화를 이제 거의 공짜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들이 개발한 기계로 대량 생산해서 면직물로 만든 뒤 다시 인도에 비싼 값에 되팝니다. 세상에, 세계 최고의 면직물 생산국이었던 인도가 하루아침에 영국의 면직물을 사서 쓰는 수입국으로 전락해버린 거군요. 이건 뭐 경제 구조를 통째로 파괴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국은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은 설탕으로 쌓은 자본, 면직물 경쟁으로 얻은 기술로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국조차 뚫지 못했던 거대한 시장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이었죠. 여기서 마지막 상품, 차와 아편이 등장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차 마시는 문화가 폭발적으로 유행했습니다. 귀족부터 노동자까지 모두가 차를 마셨죠. 문제는 이 차가 전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야 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중국은 영국 물건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차값으로 오직 은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 영국의 은이 전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었겠군요. 엄청난 무역 적자에 시달렸을 거고요. 맞습니다. 이 심각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영국 동인도 회사가 꺼내든 카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상품이라 불리는 아편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아편을 대량으로 재배해서 중국에 밀수출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럼 중국인들을 중독시켜서 차값으로 냈던 은을 다시 뺏어오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네요. 네, 정말 악마적인 발상이었죠. 결국 중국 정부가 아편 단속에 나서자 영국은 그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죠.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산업혁명의 최종 병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철로 만든 증기전함, 네메시스 호입니다. 증기기관의 힘으로 바람 없이도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고 철제선체는 중국의 낡은 대포를 그냥 튕겨냈죠. 중국의 전통적인 목재 범선, 정끝선은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 기술의 격차가 그냥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패배로 중국은 강제로 문을 열게 되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동양 중심의 세계 질서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길게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우리에게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걸까요?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을 정리해보면요. 이 거대한 동서양의 운명 역전은 단순히 한쪽에 더 똑똑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바다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시작됐어요. 동양의 제국들은 바다를 지켜야 할 경계 또는 관심 밖의 공간으로 여긴 반면 결핍에 시달리던 서양은 바다를 새로운 기회가 있는 통로로 봤습니다. 그리고 후추에서 시작해서 설탕, 면쟁물, 차와 아편으로 이어진 상품 무역이 그 변화를 가속화시킨 지렛대 역할을 한 거군요. 비유하자면 후추가 대항해 시대라는 받침점을 놓고 설탕이 자본이라는 힘을 한데 모으고 면직물이 기술이라는 도구를 날카롭게 벼려서 마지막에 아편 전쟁이라는 거대한 힘으로 동양 중심의 세계 질서를 통째로 뒤집어버린 셈이네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바다는 더 이상 물리적인 바다뿐만이 아닐 겁니다. 데이터가 흐르는 디지털 공간,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새로운 바닥이고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이 과거의 후추나 향신료 같은 새로운 핵심 상품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새로운 바다의 항로를 개척하고 그 바다 위를 흐르는 핵심 상품의 유통망을 통제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흐름의 변화가 미래의 세계 지도를 또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